그래, 이제 너희가 내 세입자야. 지팡이를 짚고 회의실에 들어선 그녀 앞에서 아들들은 얼어붙었다. 1,000만 원짜리 노점이 10억 원 건물주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철판 떡볶이집 이름으로 계약 바꿔. 내가 이긴 거야.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을 때 두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단 말. 시장에서 30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점상 할머니가 어떻게 10억 원 건물주가 되었을까요? 아들들은 왜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30년 동안 떡볶이 한 가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이 여자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재래시장 골목, 그곳에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수레 하나에 커다란 냄비를 얹어놓고 그 앞에서 떡볶이를 볶는 박영자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시장의 풍경 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영자는 올해 67이었습니다. 주름진 손등과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한겨울에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골목 한 구석에서 영자는 새벽같이 나와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하루 매상은 많아야 5만 원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날씨가 굽거나 손님이 뜸한 날에는 3만 원도 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죠. 영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수와 둘째 준혁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영자는 혼자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학교 준비물 하나, 운동화 한 켤레 사주는 것도 버거웠지만 영자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형은 회사 다니고 넌 유학 보내야지. 나는 괜찮다. 엄마는 시장이 집이야. 영자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것만 이루면 자신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자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손님이 없을 때는 냄비를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좀 더 팔아야 할 텐데. 영자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 영자는 바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고 소스를 만들고 어묵을 손질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좁은 단칸방 부엌에서 영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이면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죠.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고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시장에 도착하면 영자는 늘 같은 자리에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시장 골목 모퉁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딱 좋은 그 자리였어요. 냄비에 불을 지피고 떡과 어묵을 준비하고 양념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면 영자는 작은 의자에 앉아 첫 손님을 기다렸어요. 6시가 넘으면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아침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출근길에 간단히 요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한 접시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영자는 손님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떡볶이를 볶아 내놓았어요. 매콤한 양념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고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죠. 영자의 떡볶이는 맛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한 가지만 해온 손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결코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을 유지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아들 준수가 서울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따라 더 일찍 노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단칸방에 펼쳐진 입학 통지서를 보며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30년 동안 꿈꿔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준수가 서울대를 가다니.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젠 그만해요. 남들 앞에서 냄새나는 장사하지 마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냄새 싫지? 근데 이 냄새로 널 키웠단다. 준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영자는 그날 밤 홀로 부엌에 앉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엄마인가 손등에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며 영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둘째 준혁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자는 둘째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준비를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영자는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상관없었어요. 아들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은 영자를 떡볶이 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는 존경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영자의 사연을 알고 있었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같은 노점 상인들은 가끔 영자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남은 재료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영자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절대 그 호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영자의 자존심이었어요. 남에게 신세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고생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시장에 찬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영자는 냄비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거의 없었죠. 장갑을 끼면 떡볶이를 볶기 힘들었기에 영자는 언제나 맨손으로 일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여성은 영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오래 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영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여성은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고 먹으며 다시 물었어요. 자식들은 뭐 하나요? 큰애는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유학 보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제 좀 편해지셨겠네요. 영자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편해졌냐고요? 아직 둘째 학비며 생활비를 보내줘야 했고 큰아들도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편해지려면 아직 멀었죠.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떡볶이를 더 담아주었어요.
해가 지고 시장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노점을 정리했어요. 냄비를 닫고 손수레를 밀어 집으로 향했죠.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영자의 발걸음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손수레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소리도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면 영자는 손수레를 집 앞 좁은 공간에 세워두고 계단을 올라 단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좁은 방 한구석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고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 달 준혁의 생활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닫았어요. 그리고 낡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영자는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또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2020년 초 세상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을 코로나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한국에도 퍼지기 시작했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확진자 숫자를 발표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영자의 노점 앞도 한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때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이제는 하루에 서너 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매상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벌던 것이 2만 원, 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어떤 날은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빈 골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걸 어쩌나 준혁이 생활비는 어떻게 보내지. 둘째 준혁은 그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영자는 매달 100만 원씩 준혁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만큼은 어머니가 보내줘야 했죠. 영자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영자는 결국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만 빌렸어요.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시장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영자는 할 수 없이 또 돈을 빌렸어요. 이번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갚아야지. 영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났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도 영자는 준혁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영자는 은행 앞 현금 인출기에서 준혁의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어요. 계좌이체가 반송되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화면에는 계속 같은 메시지만 떴죠.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죠. 영자는 서둘러 은행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송금이 안 되는데요. 계좌가 막힌 건가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상대방 계좌가 폐쇄되었네요. 폐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좌 주인이 직접 해지한 것 같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계좌를 해지했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영자는 급하게 은행을 나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전화라 통화료가 비쌌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준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야. 계좌가 왜 막힌 거니? 엄마가 송금을 못하잖아. 준혁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독립했어. 돈 보내지 마. 뭐? 독립? 무슨 소리야?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엄마, 나 아르바이트 구했어. 이제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어.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랐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요? 그건 영자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준혁아. 엄마가 보낼 테니까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공부만 해. 엄마, 제발 연락 좀 그만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 그래도 밥은 잘 먹고 다녀. 엄마. 응? 엄마, 제발 연락 좀 그만해.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귓가에는 끊긴 신호음만 울렸죠. 영자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걸어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영자는 시장 노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하나도 없었고 냄비 속 떡볶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영자는 냄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영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30년 동안 고생하며 키운 아이들인데 이제는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다니요.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 준수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준혁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수도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이제 다 컸어요. 독립하고 싶다는데 내버려둬요. 그래도 아직 학생인데. 엄마, 저도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준수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들은 모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는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긴 했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어요. 손님이 와도 억지로 웃을 뿐이었죠. 밤에는 좁은 방에 혼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 사진을 꺼내보며 어렸을 적 모습을 떠올렸어요. 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준혁이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때는 엄마가 좋다고 했었는데,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죠. 빚은 계속 늘어났고 영자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왔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그 돈이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노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손수레를 밀고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기증이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수레도 함께 넘어지며 냄비와 그릇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아줌마, 괜찮아요? 옆 가게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영자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영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영자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옆에는 시장 상인 친구인 김순자가 앉아 있었죠. 순자는 영자가 눈을 뜨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자야, 정신 좀 들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영자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과로와 영양실조래.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일만 했지?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좀 쉬어. 아들들한테 연락해서 도움받아.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애들한테 연락하지 마. 애들 바쁘니까.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이틀 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영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고 노점을 비울 수도 없었죠. 순자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자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골목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 마이너스 서울시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그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며칠 후 구청 직원들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어요. 영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죠. 구청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노후화된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보상금도 지급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인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보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점포 면적과 영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책정될 예정입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 영자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단 정식 임대 계약서가 있는 점포의 하나입니다. 무허가 노점상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자의 노점은 무허가였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지만 공식적인 허가는 없었죠. 보상금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둘씩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장사를 접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장은 점점 텅 비어갔죠. 영자의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아저씨도 반대편에서 생선을 팔던 아줌마도 모두 떠났어요. 하지만 영자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죠. 영자에게는 이 노점이 전부였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아들들을 키웠고 웃고 울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영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장이 점점 폐허처럼 변해가는 동안에도 영자는 매일 아침 노점을 열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냄비에 불을 지피고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가다 들릴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영자는 노점 앞에 앉아 멍하니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공사 안내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빛건설 마이너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별 생각 없이 그 간판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간판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써 있었어요. 대표이사 박준혁.
영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준혁이라고요? 그건 둘째 아들 이름이었어요.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영자는 간판 앞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서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대표이사 박준혁이라고 선명하게 써 있었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건설회사 대표라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돌아와서 회사를 차렸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엄마가 있는 시장을 재개발하는 회사를요? 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반가움, 혼란, 서운함, 배신감까지요. 영자는 천천히 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준혁이가 돌아왔으면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영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준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자는 결국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용기를 내서 한빛건설 공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대표님 좀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세요. 나중에 다시 오시겠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는 계속 기다렸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준혁을 찾았죠. 정장을 입은 준혁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혁아, 엄마야. 너 언제 들어왔니? 왜 연락도 안 하고?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준혁의 말투는 냉담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엄마가 시장에서 떡볶이 팔고 있는 거 알지? 근데 너희 회사가 여기 재개발한다며? 그건 회사 일이에요. 그래도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출입 금지예요. 공사장이라 위험합니다. 준혁아, 엄만데. 지금 회의 중입니다. 준혁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그런 준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영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노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비를 맞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냄새가 싫었지? 근데 엄마는 이걸로 너희를 먹였단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영자의 옷은 흠뻑 젖었고 냄비 속 떡볶이에도 빗물이 섞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밀고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자는 쓰러졌습니다.
영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순자가 영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폐렴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돈을 보태서 겨우 입원비를 마련했어요. 영자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영자야, 이제 좀 정신 차려. 아들들한테 연락해야 해. 순자가 간곡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애들 바쁘니까. 괜히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아들들이 알아야지. 순자야, 제발 연락하지 마.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순자는 답답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순자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영자는 또다시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만류했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순자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죠. 영자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노점 자리에는 철거 예정을 알리는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 테이프를 떼어내고 다시 노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준수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엄마 잘 지내. 너는? 저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요? 혹시 결혼 소식인가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본사 이사로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영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엄마. 제가 이번에 준혁이 회사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준혁이 회사? 네, 한빛건설이요. 준혁이가 대표고 저는 이사로 들어가요. 형제가 함께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수도 준혁의 회사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두 아들이 모두 엄마가 있는 시장을 철거하는 일에 관여하는 건가요? 엄마, 왜 말이 없으세요? 아니야, 좋은 일이네. 형제가 함께 일하면 좋지. 영자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성공하면 엄마도 편하게 모실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성공했어요. 회사 이사도 되고 대표도 되었죠. 영자가 그토록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며칠 후 시장에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빛건설의 재개발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새로 지어질 상가 건물의 분양이 시작되었고 첫날 만에 완판되었다고 했죠. 준혁의 이름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가난을 딛고 성공한 청년 대표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자는 신문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기사에는 준혁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건설 경영을 배웠고 귀국 후 바로 창업했죠. 이번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건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입니다. 영자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고요? 그 환경을 만든 게 누군데요?
떡볶이 냄새를 풍기며 30년을 일한 엄마 덕분 아닌가요?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엄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마치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말했어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죠.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큰아들 준수의 아파트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준수가 예전에 문자로 보내줬던 주소였어요. 영자는 그 주소를 적어두었다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죠. 괜히 패 끼칠까 봐요. 하지만 오늘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준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도 탔어요. 한참을 걸어서 겨우 도착했죠. 아파트는 신축 건물이었고 깨끗하고 웅장했습니다. 영자는 로비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죠. 그때 로비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준수가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수야. 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준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준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아들 사는 곳 한번 보려고 왔지. 집이 참 좋구나. 엄마, 지금 출근 시간이에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준수는 서둘러 영자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준수의 동료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준수 이사님, 누구세요? 준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냥 아는 분?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는 엄마를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준수는 동료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아파트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해? 엄마가 창피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엄마 떡볶이 팔아서 너 대학 보낸 게 창피해?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어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안 올게. 엄마가 창피한 존재니까. 영자는 돌아섰습니다. 준수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벗어났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영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자는 어느새 시장 앞에 와 있었어요. 텅 빈 시장, 철거를 기다리는 골목, 그리고 손때 묻은 자신의 노점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노점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낡은 철판을 쓰다듬었죠. 이제 너밖에 없구나. 영자는 철판에 얼굴을 댔습니다. 차가운 철판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영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아무리 권해도 소용없었어요. 영자는 병원비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살 의욕이 사라진 것이었죠. 매일 노점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지만 영자는 휴지로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영자야, 피가 나오잖아. 당장 병원 가야 해. 괜찮아. 그냥 목이 좀 따가운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건 심각한 거라고. 순자는 영자를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순자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영자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이러다 죽어. 죽으면 어때? 이제 살아도 의미가 없는데.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영자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취재진이 찾아왔습니다. 한빛건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방송이었어요.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준혁을 인터뷰했죠. 영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포터가 질문했죠. 대표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죠.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벌었다고요? 엄마가 빚을 내며 보내준 생활비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들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형도 이번에 저희 회사에 합류했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까 더 의미가 있죠. 부모님은 어떠세요?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영자는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준혁은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영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순자가 급히 달려와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혁이 있는 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준혁은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죠.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철거 보상금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죠. 사실 영자는 몇 년 전 시장 재개발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서류를 받았었습니다. 무허가 노점이지만 30년 이상 영업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소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영자는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들에게 필요할까봐 고스란히 저축해뒀죠. 영자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영자는 그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돈으로 상가를 살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요즘 상가 가격이 워낙 비싸서요. 작은 것도요? 글쎄요, 혹시 경매는 알아보셨어요? 경매 물건 중에는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경매라고요? 영자는 경매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일단 알아보기로 했어요. 영자는 며칠 동안 도서관에 다니며 경매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법원 경매 사이트를 검색했죠. 놀랍게도 시장 근처에 경매로 나온 작은 점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중 가장 저렴한 물건을 골랐어요. 시장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점포였죠. 낙찰가는 8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돈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어요. 경매 현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자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죠. 드디어 영자가 원하는 물건의 차례가 왔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영자도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갔죠.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자는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영자는 1000만 원을 외쳤습니다. 다른 입찰자들은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어요. 낙찰이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점포를 샀다고요? 30년 동안 노점에서 장사하던 자신이 이제 작은 점포의 주인이 되었어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와 있었어요. 영자는 아직 300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죠. 그 빚을 갚으려면 점포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영자는 다음 날부터 점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라 먼지가 가득했어요. 영자는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힘이 났죠. 며칠 후 순자가 점포를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내가 여기 샀다며? 어떻게 돈을 마련한 거야? 응, 보상금으로 샀어.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와, 이제 진짜 내 가게네. 축하해. 영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순자야,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 하긴 떡볶이 장사하면 되지. 여기서 떡볶이를 팔면 손님이 올까? 당연하지. 내 떡볶이 맛있잖아. 순자의 격려에 영자는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요.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영자는 점포를 떡볶이 가게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냄비와 철판을 가져와 설치했어요. 간판도 만들었죠. 영자 떡볶이라고 써진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개업날 순자와 몇몇 시장 상인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죠. 영자야, 맛은 여전하네. 이제 제대로 된 가게에서 장사하니까 더 좋은데? 영자는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렇게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죠. 영자는 하루에 몇 명 안 되는 손님을 맞으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노점에서 장사하던 것보다는 나았어요. 비를 맞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 작은 가게였지만 영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영자의 작은 떡볶이 가게는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영자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떡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어묵을 준비했죠. 그 일상이 영자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 재개발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죠. 한빛건설의 현장 사무실도 더 커졌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영자는 가끔 멀리서 준혁의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자는 아들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어느 날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명함을 내밀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혹시 이 건물 파실 생각 없으세요? 팔다니요? 제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 재개발이 완료되면 땅값이 오를 겁니다.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팔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몇 번 더 찾아왔어요. 모두 영자의 점포를 사겠다고 했죠. 영자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급하게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너 뉴스 봤어? 이 근처가 전부 상업지구로 개발된다는데. 순자는 휴대전화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기사에는 시장 일대가 대규모 상업지구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한빛건설이 그 개발을 주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업지구라고요? 그럼 이 근처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말인가요? 며칠 후 영자는 부동산에 들러 주변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장님, 이 근처 땅값이 벌써 2배로 올랐어요. 재개발이 완료되면 3배, 4배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지금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사장님 건물도 지금 팔면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00만 원에 산 점포가 3천만 원이라고요?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팔 생각이 없었어요. 이곳은 이제 영자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사장님,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또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재개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죠.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왔고 사람들도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영자의 가게에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새로 이사 온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왔죠. 영자의 떡볶이 맛을 보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 매상이 10만 원, 20만 원씩 늘어났어요. 영자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참았어요.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고 친절하게 대접했죠. 손님들은 영자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힘이 났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영자는 가게 장부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꽤 되었어요. 대부업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이었죠. 영자는 그날 바로 빚을 청산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빚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대형 부동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의 점포를 포함한 주변 건물 전체를 매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사장님,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요? 1,000만 원에 산 점포가 1억 원이 되었다고요? 정말요? 네, 이 지역이 곧 서울시 핵심 상권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영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1억 원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때 순자가 조언했습니다. 영자야, 팔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 땅값이 더 오를 거야. 그래도 1억 원이면 큰 돈이잖아. 영자야, 넌 이제 건물주야.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 영자는 순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건물주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노점상으로 살았던 자신이 이제 건물주라고요? 영자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리고 정말로 땅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자 주변이 완전히 새로운 거리로 탈바꿈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카페, 옷가게들이 들어섰죠. 유동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자의 가게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낡은 외관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특색이 되었죠. 사람들은 새로운 거리 속에서 오래된 떡볶이 가게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옛날 떡볶이 맛이네요. 요즘 이런 곳 찾기 힘든데. 입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영자의 가게는 이제 이 거리의 명물이 되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죠. 영자는 바쁘게 떡볶이를 볶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노점에서 떨며 장사하던 자신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게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구청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세금 고지서였어요. 건물 보유세와 재산세가 적혀 있었죠. 영자는 고지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점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원이 넘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2억 원이라고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에 산 점포가 몇 년 만에 2억 원이 되었다고요? 영자는 부동산에 다시 가서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건물 주시네요. 이 근처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 됐거든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걸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노점에서 하루 5만 원 벌던 자신이 이제 2억 원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영자는 여전히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죠. 이제 영자의 눈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야 알겠네. 세상은 냉정해도 하늘은 외면 안 해. 영자는 더 이상 예전의 노점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영자는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주였어요. 주변 상가 건물들도 하나씩 매입하기 시작했죠. 떡볶이 가게에서 번 돈과 점포가치 상승으로 생긴 여유 자금을 이용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영자를 귀한 손님으로 대했어요. 사장님, 대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대출을 받아 옆 건물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옆 건물도요. 몇 년이 지나자 영자는 4개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시장 한 평이 상가 4칸이 된 것이었죠. 영자는 건물들을 임대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떡볶이 가게를 닫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영자의 뿌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영자는 세무사를 만났습니다. 세무사는 영자의 자산 규모를 설명해 줬어요. 사장님, 현재 보유하신 건물들의 시가 총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원이요? 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도 상당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자는 세무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영자 부동산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영자는 이제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빛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상가 건물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자는 그 제안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건물은 준혁이 세운 최신 상가였죠. 영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복수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며칠 후 한빛건설 본사에서 임대계약 미팅이 열렸습니다. 준혁과 준수가 참석했어요. 새로운 건물주를 만나기 위한 자리였죠. 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날 건물주가 이 지역에서 꽤 큰 손이래. 잘 모셔야 해. 알았어. 근데 이름이 뭐래? 박영자라고. 준수가 서류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박영자? 그게 엄마 이름 아니야?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비서가 안내했어요. 건물주님 도착하셨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봤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영자가 들어섰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자는 차분하게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누구 어머니?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그래. 이제 너희가 내 세입자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수는 고개를 숙였죠. 영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임대 계약서였어요. 계약 조건은 여기 적혀 있어. 읽어봐.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합리적이었어요.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주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은 간단해. 너희 회사 간판에 내 이름을 넣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영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제 내 철판 떡볶이집 이름으로 계약받고 한빛건설이 아니라 영자건설로 말이야. 준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보다 더 너무한 게 있을까?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죽었다고 방송에서 말했지? 준혁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나도 봤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나는 살아서 떡볶이 팔고 있었는데 말이야.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꾹 참았죠. 엄마 죄송해요. 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단 말 시장에서 30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겠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회의실을 나가려 했어요. 그때 준혁이 영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용서? 너희를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너희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네. 떡볶이 냄새 나는 엄마를 말이야. 창피한 엄마를 말이야. 준혁과 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다시 한번 말했어요. 계약서는 일주일 안에 보내. 안 그러면 다른 세입자 구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준혁과 준수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형,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들 앞에서는 강하게 굴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영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한빛건설에서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영자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 있었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어요. 어머니,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성공했으면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요. 어머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죠.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빛건설 간판이 보였습니다. 곧 그 간판에 영자라는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영자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긴 거야. 하지만 영자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쓸쓸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이제 영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고 떡볶이 가게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 중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반짝이는 불빛들, 오가는 사람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영자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 멀리 한빛건설 간판이 보였어요. 이제 그 간판 옆에는 작은 글씨로 협력사 영자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어카 대신 내 이름이 걸린 간판이 생겼네. 영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노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준수와 준혁이 엄마 옆에 서 있었죠. 영자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이제 성공했어요. 건물주가 되었고 아들들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준혁과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수도 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영자 앞에 섰죠. 여긴 어쩐 일이니?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한빛건설 간판 내렸습니다. 뭐? 그리고 새 간판 달았어요. 영자건설로요. 영자는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건물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영자건설이라고 크게 써진 간판이었죠.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걸 했니? 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빛이 아니라 영자여야 맞아요. 어머니가 저희의 빛이었으니까요. 준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가진 모든 건 어머니 덕분이었다는 걸요. 떡볶이 냄새가 창피한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부끄러워한 저희가 창피한 거였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죠? 외로우셨죠? 준수가 영자를 안았습니다. 준혁도 함께 영자를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엄마 괜찮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실게요. 편하게 쉬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할 거야. 떡볶이도 팔고 싶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내 떡볶이 먹고 좋아하는 걸 보는 게 행복해. 준혁과 준수는 영자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죠. 며칠 후 영자는 떡볶이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영자 떡볶이 신스 1988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담긴 숫자였죠. 개업식 날 준혁과 준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죠. 어머니, 저희 회사 직원들 점심 여기서 먹게 할게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인걸요. 그날부터 영자 떡볶이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영자 건설 직원들이 단골이 되었고 소문이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방송에도 몇 번 나갔죠. 리포터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건물주이신데 왜 아직도 떡볶이를 파세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돈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내 떡볶이 먹고 행복해하는 게 좋아서 했던 일이죠.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줍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자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창업가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꿈을 꾸는 청년들이었어요. 영자는 그들에게 떡볶이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혁과 준수,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함께였죠. 할머니, 여기 경치 정말 예쁘다. 손주가 영자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영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그렇지? 할머니가 여기서 30년 넘게 일했단다. 할머니 대단해요. 영자는 손주를 안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었어요. 영자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자의 머리카락이 날렸죠. 하지만 이제 영자는 춥지 않았어요. 옆에 가족들이 있었고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저 아래 거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떡볶이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영자는 웃었습니다. 준혁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행복하구나.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영자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노점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옆에서 함께 떡볶이를 볶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영자를 시장 아줌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자를 영자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존경과 사랑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영자는 오늘도 떡볶이 가게 문을 엽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죠. 어서 오세요. 영자 떡볶이입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 계신가요? 영상을 보는 동안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분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30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봄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